오늘은 제8강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영향력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엄마로부터 내려오고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할머니로부터 내려오고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부모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목차는 여러 가지 그 조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경로, 통로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그 대물림, 아브라함의 가게에 흐르는 거짓 영, 다윗의 가게에 흐르는 음란과 살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한번 가계도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물림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는 시간이 갖겠는데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위에가 아버지가 되겠죠. 그때가 이제 1대, 또 그 다음에 할아버지 2대, 또 3대 하면은 증조, 4대 하면 고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말한 대로 3, 4대에 걸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3, 4대에 걸쳐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아버지의 영향도 받고 엄마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로부터 올라가서 아버지의 엄마와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가 쪽으로 엄마 쪽에서도 아버지 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양쪽으로 쫙 뻗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뻗어 나가면은 대체적으로 4대가 되면 한 30명 정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한 대로 3, 4대까지 3, 4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나 한 사람은 이런 영향력을 받는다. 그럼 그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아버지 모습, 어느 때는 엄마 모습, 어느 때는 할아버지 모습, 어떨 때는 할머니 모습. 근데 이상한데 이건 무슨 모습일까? 그거 바로 여중에 한 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봐서 그런 거지. 옛날에 어떤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의 모습, 또는 외증조나 외고조나 이쪽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그 아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안 나타나면은 이렇게 봐서 아이를 키울 때 이상한 모습이 나오면 그 핫도아이가 뭐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를 닮았겠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인간이 이렇게 복잡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적어도 2, 30가지의 성격이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두 부부가 만나면은 몇 명이에요? 60명.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게 30명이 모여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60명이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모습이 거기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려면은 결혼을 만약에 하는 상황에서는 그 가문을 안 볼 수가 없죠. 뭐 그렇다고 어떻게 뭐 좋은 가문만 찾아서 뭐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받는 가문하고 기왕이면 하면 좋겠죠. 일부러 막 나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그 영향력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뭐 저도 우리 그
우리 집 사람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몰라도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 알잖아요. 예. 그럼 우리 집 사람을 보면은요, 꼭 장인어른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또 장모님하고 닮은 데가 있어요. 예. 모습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예.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살아가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은 엄청난 인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정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는 게, 이게 60명이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쉽냐고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네. 그러고 어쩌다 만나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부부는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노출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과만 얘기할 때도 좀 그래도 격식을 좀 갖추고, 그래도 좀 뭔가 할 말도 여기까지 올라와도 좀 내려서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부는 사실은 좀 거침이 없잖아요. 좀 그래야 되고, 또 너무 집안에서까지 그냥 아유 일어나셨습니까?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어? 부부가 뭐 그냥 편안하게 의상도 편안하고 말도 좀 편안하게 해야 돼요. 근데 편안함 속에서 예의 범절이 지켜져야 되겠죠. 너무 편안하게 하면은 이러다가 보면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또 결례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배우자도 또 이렇게 3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아오니까 그 60명의 자녀의 작품이 하나가, 자녀가 나오는 것은 그 60명에 의한 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자녀 하나의 탄생은 말이죠. 그런 영향력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유전인자 안에는, 그 사람의 유전인자에는 다양한 그런 인격과 다양한 성격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쫙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좋은 영향력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영향력, 네. 뭐 우상 숭배의 영향력, 여러 가지 이런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거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지 못하면은 그기의 영향력관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버지가 싫으면서도 아버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엄마가 싫으면서도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 그렇다냐. 근데 우리는 그걸 운명과 팔자를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다. 이런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영향력, 대물림이 들어오는 이런 통로는, 첫째는 유전인자죠. 유전인자. 우리 유전인자 속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모를 닮고 또 조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충청도 사는 사람은 충청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라도에 사는 사람은 전라도의 영향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지역에 있는 흐름이 또 있어요. 네. 지역에 있는 집단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경상도 가면 경상도의 풍습이 있어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습대로 사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죠. 전라도에 살면 전라도에 사는 사람 같이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라도 살다가 서울로 온다든지, 아니면은 경상도 살다가 인천에 온다든지, 이러면 또 그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영향이 좀 어렸을 때 영향이 크죠. 네, 크죠. 네, 굉장히 큰 그런 영향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전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받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통해서,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복사폰이다, 이렇게. 그래, 보통 그런 말이잖아. 붕어빵이다, 붕어빵. 네, 그 희한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도요, 딱 날 닮았어요. 돌아다니면은, 너 누구 목사님 아들이구나, 이래. 근데 그 슬슬 크면서 엄마를 닮더라고 또. 네. 그런데 아이를 보면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성향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소원은 뭐냐? 나에게 있는 나쁜 건 받지 말고 좋은 것만 받아. 근데 꼭 나쁜 걸 더 받아. 나는 위가 나쁘니까 너는 위는 튼튼해. 꼭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거는 또 이게 닮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모의 삶 속에서 보고 자란 것은요. 말로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육을 받아도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모습,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거는 배우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배워지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살면서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냥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그대로 그런 부모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다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요 이런 거잖아요.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우 나도 엄마같이 옛날에 나중에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우 나도 아버지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또는 우리 엄마처럼 나는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그냥 악이나 박박 쓰고 그러는 사람 싫어. 또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무능력한 거 싫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일본에 있는 뇌혁명의 저자인 하루야마라는 사람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조상의 1만 년 전 것까지 인간은 기억한다 이래요. 끔찍하죠? 조상들의 1만 년 전까지도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잠재되어져 있을 뿐이죠. 잠재되어져 있지만 그게 뇌 속에서는 기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3, 4대의 영향을 받는다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상의까지를 다 추적할 수가 없죠, 우리는요. 예. 그렇지만은 그런 영향, 다시 말하면 아담의 영향력 우리 다 받고 있는 거죠. 하와의 영향력 다 받고 있는 거죠. 그거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내려오면서 좀 미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주 가깝게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3, 4대는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위에는 좀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세 번째는요. 조상들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대물림된다.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 김기동 목사 성락교에 있는 그 김기동 목사님이 어느 집에 갔는데 관을 이렇게 덮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눈이 영안이 눌리면서 그 시체가 사단이 잡고 있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향해서 이제 뜯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분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집사 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분은 아주 정말 귀신 잡는 해병이야.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귀신한테 이제 쫓아내려면 야 너 누구야? 그러면 네 너 할머니다 이놈아 이런다. 너 누구야? 그러면은 내가 네 고모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다. 이분은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물어보면 귀신이 말한 거를 믿었어. 여러분 귀신이 말한 건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도대체가 이놈의 귀신이 물어보면은 내가 고모다, 내가 뭐 몇 년 전에 죽은 뭐 신우이다 이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구나. 도대체 그럼 귀신이 되면은 요게 지금 몇 년 동안이나 귀신 활동을 할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120년으로 인간의 수명을 정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그러게 120년 인간의 수명인데 80살에 죽으면은 40년을 귀신으로 떠돌다가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추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람은 죽으면 안 믿는 사람은 귀신이 되고,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런 거죠. 구천을 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가는 거고, 그대로 이제 천국에 가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천을 떠돌다가 나이가 차면 간다. 요게 이제 돼서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님이 이단이다.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죠. 근데 왜 그랬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너 누구야? 그러면 고모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고모가 아니라 고모에게 붙었던 영, 고모에게 붙었던 귀신이 넌 누구냐? 그러면 고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7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럼 더 악한 거를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집에 이렇게 말한다고. 본인은 자기가 아무개라고 했지만 귀신이 뭐냐면 이 귀신은 이게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그러니까 넌 누구야? 그러면은 길조다 이렇게 말하는. 너 누구야? 누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귀신이 떠나갔어요. 만약 어디 가서 빙빙 돌다가 만약 어디가 너 누구야? 그럼 내가 행복한 게 목사다 이놈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귀신의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대물림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면 아버지 속에 있던 귀신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고. 그럼 아버지 떠나면 이 귀신 어디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귀신도 이 씨 집안에 살다가 저쪽 김 씨 집안에 가면 김 씨 집안에 야 이놈아 너 왜 여기 왔어? 여러분 귀신도 거주지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가문에 살던 귀신이 만약에 김영미 집사님 그 집에서 살던 귀신이 우리 집에 와봐. 우리 집 귀신들이 왜 여기 왔냐고. 너네 그 가문 가서 살으라고 그래요. 왜? 우리 살기도 힘든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가 귀신이 나왔어요. 그럼 이 귀신이 어떻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 귀신이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누군가에겐 들어가야 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막 아버지를 위해서 막 아버지에는 너무 솔타이가 된 사람, 묶인 사람. 그래서 막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 막 이렇게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정신이 멍 그때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뭐 어디 화장터에 가면은 보죠. 그러면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다고 부모가 가는데 웃지도 않고 실실 웃고 있으면 이상하죠. 슬퍼하는 건 하는데 이게 막 그 좀 정신이 나갈 정도라든지 막 이런 사람 이거 가보면 있어요. 정신 막 그래가지고 막 남편이 죽는데 쫓아가다가 막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울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슬퍼서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로 아무데나 마귀가 들어갈 때는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 룰이 있어요. 룰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은 올 때는 뭐라 했냐면은 찬송가 부르면서 와야 돼요. 장례식장에 올 때는 장례식장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 때도 예수시 부흥해 하면서 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그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거기 가서 장례식장 다 귀신 천지야. 다 그냥요. 장례식장에는 다 귀신 천지. 그 귀신들이 따라온다고요. 시체 다 따라다녀요. 그리고 우리 3일장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뭐 혼이 따라다닌다. 이거는 죽은 사람이 혼이 따라다닌다. 이거는 조금 뭐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그런 어떤 전통과 이런 걸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돼야 이게 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가 모르는 그 영적 세계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요. 귀신이 따라온다고요. 왜? 귀신도 어디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은 이제 이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서 없어졌으니까 어딘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가족에게 들어가죠. 근데 가족에게 못 들어가면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어가느냐면 이제 그런 영을 타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갔어요. 그래서 막 집례를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지금 영을 딱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나한테 공격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갔다 와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전에도 제가 한번
장례식장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막 차가 한 3번 사고 났어요. 장례식장 갖다 놨는데 긁어버리고, 오다가 또 긁어버리고, 여기다 세워놨는데 또 누가 긁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뭐 침투해 오는 거죠. 여러 형태로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례를 하시는 분들은 먼저 감사한금 좀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이런 어떤 뭔가 대비가 있어요. 대비가 있어야 돼요. 갔다 와서는 이제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털어내야 돼. 뽑아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조상에게 역사하던 악한 영이 대물림 된다고요. 네? 그 영이 대물림 된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술 먹던 아버지 내려와서 또 술 먹게 만들고, 알코올령 하면 알코올령, 음란의 영이 계속 내려오는 이유는 그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조상들이 역사하던 영이 대물림을 된다, 이런 얘기요. 이게 유전인자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영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예. 부모가 아주 나쁜 것들만 심었어. 큰 부모가 첩질이나 하고 또 데려다가 막 사람이나 두들겨 패고 아주 막 사기만 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로 끝나면 좋은데 그 영향력을 받죠. 이게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또 부모가 좋은지 심은 대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우 어떻게 이렇게 잘 돼요. 아야, 우리 어머니가 나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서 자녀가 편안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아주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걸 많이 쌓아놓으면 영향을 받죠. 그 가문이라는 게 그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 영향을. 우리가 한국으로도 법적으로도 부모가 어떤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어떤 뭐 갚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다고. 영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거를 다 뭐 무슨 법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혼의 묶임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혼의 묶임. 나하고 아버지하고 너무 친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그 아버지의 허전함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것이 있잖아요. 그때에 또 사단이 거기에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하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또 누군가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녀가 죽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뭐 세월호도 보고 그러면 막 정말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자녀가 죽으면 정말 그거 잊어버리긴 정말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네. 너무 그 아픔 이해해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또 막 귀신이 또 역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묶여 있을 때, 거기에 묶여 있을 때 그런 귀신들이 그걸 타고 들어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그거를 이기려고 막 그냥 막 어떤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떠돌게 되고 막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어떤 게임이나 또는 뭐 어떤 중독이나 막 여기 이제 빠져들어가게 된다든지 막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우리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둘이서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일주일 동안 눈물로 흠식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털어버리잖아요. 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옷을 정결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출발해버리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사단은 뭐냐면 자녀에 대한 죄책감, 우울감, 막 그런 애착, 이걸 가지게 해가지고 슬픔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한테 못 했는데 막 이런 어떤 뭐 죄책감 이런 게 갖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우울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자녀가 죽었는데 막 시찌구찌 웃고 돌아다니고 이런 건 좀 이상하겠지.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 이제 묶여가지고 어떤 일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어떤 그걸 묶여가지고 부부관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게 묶여가지고 어떤 인간관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혼의 묶임이라는 게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지 상처, 파더 쇼크라는 그런 말, 요즘에 또 그렇게 쇼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파더 쇼크, 아버지 상처, 엄마 상처, 아버지 상처, 엄마로부터 영향력, 아버지로부터 영향력,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한번 영상 한번 좀 볼 텐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이게 공감 느끼고, 이거는 이제 파더 쇼크지만은 마더 쇼크로 여러분들이 여성들은 마더 쇼크로 생각해도 좋고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로부터는 상처에 의한 대물림과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의 대물림은요 비슷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나누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서 한번 보면서요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들은 뭐 왜 저런 문제가 있을까, 저럴 때는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보면 제가 듣고 난 다음에 또 해석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신이었죠. 그냥 우리 옛날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파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니까 너무 싫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야겠다, 멀어져야겠다. 아버님하고도 저하고도 이제 그런 도마하고 나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꼭 그 대물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제 주의는 그거예요. 아버지처럼만 되지 말자. 그러면 잘 사는 거다. 근데 지금 내 있는 모습은 항상 쫓아가고 있는 거야.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남자는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빠 그렇게 했어? 세상의 어떤 아들들은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두 딸의 아빠 신두반 씨. 적어도 아이만큼은 아버지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항상 경비 아저씨처럼 그냥 지켜보고. 신두만 씨가 두 딸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발로 하면 안 돼. 발로 하면 안 돼. 예원아. 언니 먼저 내려온다. 언니 먼저. 쉬어. 언니 먼저 내려온다. 두 딸이 서로 욕심을 부리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합니다. 엉덩이 아픈 거. 엉덩방아를 세게 찍고만 하경이. 엉덩이 왜 아팠어? 엉덩이 왜 아팠어? 그런데 신두만 씨가 마치 타인처럼 지켜만 봅니다. 언니 다쳤어. 안 가? 아이가 아파하는데도 근데 다가오거나 많이 달래주지 왔잖아, 않습니다. 많이 왔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 된대. 어? 손 씻고 좀 아이를 쉬어야 걱정하는 감정이나 반응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지켜보고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게 잘 모르겠어요.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게 어려운 신두만 씨. 그가 유일하게 표출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아빠 잔대, 아빠 잔대 이제 아빠 잔대, 아빠 주무신대. 아빠 들어가시대. 이거만 볼 거야.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을 끄는 아이들. 매일 밤 이 순간이 오면
아내는 속이 탑니다. 빨리 얼른. 아빠가 얼른 그만하고. 자기 맘에 안 들면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그 화를 내고 막 들을 수 없는 이 막말과 욕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폭력도 오갔고 미안한 것 같아요. 하경이한테 늘 그렇죠. 결혼을 할 때는 행복한 삶을 꿈꾸고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받았던 충격도 큰데 아이가 그런 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애들은 바로바로 이제 그렇게 나타나니까 예원이야? 그리고 하경이가 그린 가족. 엄마고 누구? 어? 삼촌이야? 아빠 어딨어 그모? 몰라. 잘 모르겠어? 신두만 씨는 화만 내는 미운 아빠입니다. 부모님 생각해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이 부모님 또 저한테 그렇게 있고 또 자녀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좀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세상의 어떤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혼란과 분노를 느낍니다. 두 아들의 아빠인 권우성 씨. 그는 지금 아버지가 주인인 건물에서 삽니다. 아래 위층에 살면서도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도 왕래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각서를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나가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확 알았다고. 본인 뜻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난다면 나가 그런 집까지 하러 나가 죽으라 그러고. 아버지가 계속 잔소리 하시면은 되게 그게 싫고 되게 막 그런 거 있지만 가지면 뭔가가 이렇게 막 그 화가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거의 항상 받았었어요. 속마음을 드러내면 오히려 소리 지르고 화를 냈던 아버지. 권우성 씨는 아버지와 반대로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에게 자신과는 다른 어린 시절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이거 많이 세졌다.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잘 놀아주는 아빠로. 그게 어렸을 때 못 놀아본 게 한이 돼서 하는 건 하는 거다. 한자 오늘 저거 밀린 거 다 하고 한글도 하고. 금방 하잖아. 잘하잖아. 해봐. 그냥 오랜만에 한번. 아이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자상한 아빠 권우성 씨. 위로 달리지. 그런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달려 위로 달려. 민혁아 이거 할까? 곱하지 말고 위로 달리지. 아이가 기대에 어긋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10, 10. 똑바로 안 봐. 다시 봐. 10. 이거는 아빠가 화를 내면 아이들은 눈치부터 살핍니다. 형아 지금 하고 있어. 네, 이거는. 임팩백. 그렇지. 자, 이제 이거 한자 써봐. 말하면서. 자, 이게 무슨 글자야? 답을 몰라도 그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민준이. 이거야, 이거. 어린 시절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의 집안 분위기를 권우성 씨가 그대로 재현합니다. 10개. 이렇게? 이렇게 쳤겠지만 저는 안 봤으니까. 네. 가족들에게 권우성 씨의 화는 시한폭탄입니다. 이게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렇게 뚝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 화를 처음에는 이제 싹 삭히려고 막 주먹에 힘을 꽉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더 막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문도 이렇게 주먹으로 쳐가지고 뭐 빵꾸 가났고 그때 이제 조그만한 다과상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딱 했는데 부셔지고. 딸로 말하면 엄마같이 안 사는 사람 것이 잘 사는 거다. 이렇게 그런 이제 부정적 자아가 이제 확 이렇게 배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그 아까도 보면 그 신동환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모르잖아요. 그건 그러면 이제 부인들이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모르냐? 자기가 그렇게 아빠로부터 받아보지를 못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하고 뭐 놀아줘야 되는지 밀어줘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전혀 잘하면서 못 받아봐서 그래요. 이상하죠. 그게 뭐 대학을 배우고 대학원을 다녀도 그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왜? 못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도 남자가 아내에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아내가 남자에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엄마가 해주는 것을 본 것에 기억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버지한테 잘해주는 것이 음식을 잘 많이 만들어주는 걸 보았다 그러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사랑은 음식을 잘해주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뭐 안아준다든지 나가서 뭐 이렇게 어서 들어오세요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뭐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리고 못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이 아주 잘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이제 집에 가서 어디 가가지고 이제 그림 그려보라고 하면 보면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왜 어디 갔니? 그러면 자기 기억 속에 없는 거야. 이게. 자기 기억 속에 없는 거야. 어떤 애들은 아무것도 없어. 뭐 어디 갔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집만 그려놓고 또 뭐 반만 그려놓고 뭐 교회만 그려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그려보면은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그림 치유해서 딱 그려보면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틀려요. 저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틀려요. 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도.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러죠. 카톡 같은 것도 보면은요,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자기 얼굴 안 내놓는 사람. 네. 조금 그렇죠. 자기 얼굴보다는 무슨 좋은 그림 이렇게 내놓고 어떤 사람은 아예 얼굴 이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은근히.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자랑스러운 거든 이런 거면 이제 올려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맨 손주 얼굴만 나와 있어요. 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나는 어떻게 하냐, 다 있는 얼굴, 다 있는 사진을 내려고 그러죠. 나도 있고 우리 집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다 있는 그림, 5명 다 있는 그림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이쪽은 다 이제 우리 애 손주에 꽂혀가지고 전부 다 그것만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처음에는 남자들이 여성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는 자기 남자친구 얼굴 내놓지. 둘이서 찍은 사진, 뭐 예쁜 사진 이걸 올리죠. 그러다 이제 결혼해서 시지부지해지면 남편 얼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자녀가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잘 놀아주는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는데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못 놀아서 내 아이라고는 좀 잘 놀아주고 싶어.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도 집착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안 놀아줘서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놀아줘야 돼. 이런 그 사상도 집착 같은 거예요. 좋은 게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적절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한풀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자녀에게 지금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에 의해서 아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뭘 오나요? 알아요, 그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좋게 어느 정도 될 때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풀이식인 그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공부를 안 가르쳐서 나는 우리 자녀만은 공부를 가르쳐 줘야 돼. 나는 너무나도 뭐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해 줘야 돼. 이게 전부 다 상처에 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상처에 의한 한풀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처를 재현하는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고 자녀를 키우는 어떤 자녀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편견된 교육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놀아주기만 하면 되나? 그럼 걔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놀기만 하지. 그럼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놀아서 나는 우리 아버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애는 우리 아버지는 아주 귀찮을 정도 나하고 놀아서 나는 이제 절대로 우리 아이들하고 안 놀아줘. 못 놀아줘. 안 놀아. 싫으면 저리 가지 마. 혼자 놀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대물림이라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은 못해요. 하도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자식이라도 대학 보내고 자식이라도 잘 살아라. 나는 괜찮으니 너는 잘 살아라. 이것도 부모들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아니야, 한풀이에요 다. 아버지 내가 언제 돈 벌어주고 언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사랑 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해서 가르쳤는데 말이야. 너 그렇게 할 밖에는 생각 못해. 뼈 빠지게 일하신 거 아시지만 거기에 좀 빼서 나한테 사랑 주고 관심 가져달라는 나는 그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지 자기가 하는 한풀이가 사랑인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한풀이는 사랑 절대 아닙니다. 쇼핑에 이게 완전히 집중된 사람들은요. 남편 옷 사다 주고 막 그런 재미로 살거든요. 그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기 다른 것이죠. 생각과 행동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아니 이게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똑바로 얘기해. 크다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 원래 학습 사이트의 화면 크기를 조정해달라는 아들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였습니다. 엄마 얘 이렇게 끊어.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 그럼. 어떡하라고? 컷하고. 그럼 뭔데? 권우성 씨의 화가 아이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아빠가 화낼 때요? 슬프고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는 말이 뭐지? 힘이 없어져? 네, 그리고 가슴이 얼어요. 많은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자식에게 반복합니다. 민준아 좀 줄이자. 한 그릇도 밥. 악순환을 멈출 방법도 모른 채 똑같은 잘못과 실수가 세대를 거쳐 이어집니다. 거기다 놓고 내린 거지. 이곳을 일단 기억의 창고라고 해두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지만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아들들이 이곳에 초대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화가 줄을 이루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와이프 애들한테 가고 어떤 이유에서 계속 이게 계속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이 되나를 좀 이렇게 찾아가지고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아버지와 똑같이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들이 안고 온 문제가 과연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력 때문인지 먼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나 그저께 불편했던 거, 마음이 좀 화가 나거나 불편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의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족 혹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남자들. 먼저 그 핵심 감정을 찾아봅니다. 어저께 느꼈던 이 감정 속에는 나와 늘 함께 동행하는 감정이 적어도 한두 개 그 이상 있을 거예요. 똥을 그 감정을 나는 어린 시절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주 느꼈었는가? 삶을 방해하는 부정적 감정들, 그 뿌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대부분 아버님 무섭잖아요. 얘기도 못하고. 그 아버지의 그런 폭언과 폭행들로 인해서 남자들이 발견한 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부정적 감정이 성인이 된 지금의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어른이 된 지금의 삶이 어린 시절의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하면 술 드시고 오시면 거의 날마다 날 살 때까지 어머니는 잔소리 하고 그러고 허건하고 이제 폭행하시고 사촌님께서는 복수를 해야 되니까.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은 해소하기 힘든 감정을 남깁니다. 나는 어땠습니까 지금? 내 마음. 무서운 마음과 분노가 두 가지. 그 고통은 과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은 분노와 상처가 무표정한 신두만 씨를 흔듭니다. 여기 대물림의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이 신경회로를 통해 감정과 관련된 뇌의 특정 영역과 연결되면서 생겨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준 상처로 부정적 감정을 반복해서 느꼈다면 성인이 된 후 비슷한 자극만 주어져도 해당 회로가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당한 비판에도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쉽게 화를 내고 좌절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어린 시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하는 어린 시절의 부정적 감정은 대부분 자신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38 재욱 씨에게 그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아드님한테 식사 같이 하자고 얘기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 이번 추석 때 같이 먹어봤어요. 추석 때. 아버지가 계시면 정재욱 씨는 거실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때문입니다. 무책임하셨죠. 아주 무책임하셨죠. 자식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일에 관해서도 어떠한 것 하나 책임지지를 않고 술로만 사셨죠. 20대 초반부터 해장술은 기본이셨고 저녁이면 항상 술이었고 아침이면 해장술이었고 주치폭력도 뭐 다반사였고 집에서 온 가족이 한겨울에 쫓겨나기도 다반사였고 어머니는 그때 떡볶이 장사하시고 핫도그 장사하시고 한겨울에 저녁 11시나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나서도 또 쫓겨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65일 중에 350일을 아침 6시까지 못 자요. 온 가족이. 애정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느새 40을 앞둔 나이. 아버지를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물이 끓을 짧은 시간조차도 아버지와 함께 보내려 하지 않는 정재욱 씨. 문제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커질수록 아버지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그게 거의 습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좀 텔레비도 좀 대충 좀 망가졌잖아요. 제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조금 이제 화나면 제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뭐 사람들한테 많이 좋았어요. 엄마를 두드려 패면은 쟤는 막 아주 미치는 거예요. 남편도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자식마저 그래 그러니까 저는 유전자라고 많이 그걸 많이 생각하죠.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아버지와 똑같이 또 한 명의 가해자가 되고만 정재욱 씨. 그뿐이 아닙니다. 그럼 부모가 못마땅하고 이러면은 나가서 지가 직장생활 하면서 방언 넣고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 오히려 홀가분 하죠. 지 몸 하나 건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자신이 똑같이 하면 아버지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처럼 목표를 잃어버린 삶입니다. 아직 미혼인데다 경제적인 독립도 하지 못한 정재욱 씨. 무책임하다고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를 닮아가게 만든 건 도무지 해소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어때요? 좀 답답하죠? 네, 답답하니 아니 그렇지만 좀 더 봐야 돼. 답답하니까 우리 한번 한번 3번 합시다. 한번 3번 하고 속 터져 한번 3번 합시다. 시작. 속 터져 3번 시작. 속 터져 속 터져 속 터져. 억울해 3번만 합시다. 시작. 억울해 이거 이렇게 하실 때 장난삼아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고 옛날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상처받은 상황이라든지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씩 할 때마다 이게 쭉쭉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그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그 방 누군가 그분도 아이를 이렇게 아이하고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잘해요. 그런데 틀리면은 막 아버지 같이 옛날 아버지 같이 막 욱박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마음이 어떠냐? 가라앉는다. 저 조그마한 아이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거야. 또 다시 뭐 가라앉는다는 게 뭐냐? 차갑다. 언다. 그러니까 얼음처럼 그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제대로 표현을 못하지만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우리 애들이 뭘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문제죠. 남아 있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군가가 사회생활하는데 아버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은 그 차가운 마음이 어렸을 때는 자기가 어렸으니까는 대항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컸으니까 그때는 대항해 버리는 거죠. 차가운 감정 그대로 뭔데? 왜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억압된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꾸 속 터져, 억울해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거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얼굴이 안 변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재욱 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게 아버지처럼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깨달으라고, 보고 깨달으라고. 근데 아버지가 보고 깨닫습니까? 전혀 안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망가져 버리고 자기가 또 그런 그 폐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수는 안 된다는 거죠. 복수를 하게 되면은요. 복수를 하게 되면 결국 나도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면 결국 나도 죽이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감정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그 상처에서 또 자기가 꼭 아버지 같은 존재가 돼가지고 자기가 옛날에는 피해자였지만은 이제는 가해자가 되는 그런 이제 끔찍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볼게요.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가족들한테 미안하단 말 아무것도 안 하고. 대물림의 고리는 단순한 행동의 모방이 아닌 정서였습니다. 자, 아빠는 쥐네요? 별로 쥐라는 놈에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강아지가 원래 맹목적으로 한 주인을 따르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만 바라보고 어머니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아들 노릇을 잘하는 것이었을까요? 현명하게 살았어야겠죠. 일도 착실히 하고 내가 할 길 내가 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제 자신을 추스릴 수가 있었어요. 어린 시절의 입장이 아닌 성인이 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고 엄마를 보호하고 싶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상태는 사실은 내가 엄마한테 붙어있어요. 엄마가 내 손을 꽉 잡고 있고 엄마의 손을 놓을 수는 없으세요? 지금 필요한 건 자신에 대한 믿음과 용기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부정적 감정과 상처를 끊어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상처의 근원엔 부재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무렵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은 권우성 씨. 홀로 세 남매를 키워야 했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제 뒤에서 앉아있는 거를 저는 못 견뎌요. 누가 제 이렇게 뒤통수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막 욕할 거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미 없는 자식이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경험은 아이가 세상을 안전하게 느끼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린 권우성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 왜 친자식인데 나가란 소리를 하지? 왜 그런 집 가서 살란 소리를 하지? 본인이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를 내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항상 입버릇처럼 그런 말씀들만 하시니까 권우성 씨의 화는 어린 시절의 억눌린 감정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손가락 좀 집어보세요. 제 일부러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나중에 좀 도와줄래요? 그러지도 못할 건데 손가락 좀 가지면서 조금만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가까운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똑같은 상처를 대물림합니다. 이제 그 악순환을 멈춰야 합니다. 캠프가 끝나고 남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홍학문 씨에게 남겨진 과제는 불편한 상황에 놓였을 때
회피하는 감정 반응을 멈추는 겁니다. 있으면 웃어. 근데 웃긴 일 없으면 다 안 웃어. 부부는 지금도 말이 없습니다. 갈등에 대처하는 홍학문 씨의 감정 반응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요. 정말 침묵인 거죠. 지금도. 꼭 싸울 때만이 아니어도 지금도 뭐 자기가 조금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무 말 안 해요. 아내의 가장 큰 불만은 아빠로서 보여주는 홍학문 씨의 태도입니다. 아이들 곁에 몸만 있을 뿐 적극적으로 다가가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저도 그냥 살았겠어요. 7, 8년은. 그냥 별 진짜 정말 욕도 해보고 뭐 달래도 보고 막 구실라도 보고 막 별의별 다 했죠. 다 했는데 정말 변함없어요. 그래서 제가 붙여줬어요. 정말 굳건하다. 홍학문 정말 굳건하다. 응. 그래도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아내의 요구대로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려고 노력합니다. 김성민이라고 적혀있어서. 모두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해봐. 이거 끌어서 그런다고? 여전히 힘든 건 아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의 반응입니다. 그럼 저거를 여기. 이 상황이 못마땅한 홍학문 씨. 아니 종이테이프를 붙인다. 더 이상 말하기 싫다는 반응. 대화는 중단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근데 일단은 그 지쳐서 어쩔 수 없이 해준다는 그걸 온몸으로 다 표현하면서 해주는데 어느 누가 좋겠어요. 예. 그 표정이 제일 싫어요. 이거는 정말 뭐 속상한 걸 떠나서 되게 진짜 사람 외롭게 만들어요. 예. 그럼 뭐 짜증내요. 그럼 뭐하라고 하냐고. 할 얘기 별로 없는 거지. 아버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움을 같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신랑은 피해요 일단. 자수성가를 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강력한 요구 앞에서 어린 아들이 느낀 건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감정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신이었죠. 그냥 우리 옛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파쇼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게 A였으면 아버지 난 B로 아니면 B밖에 안 됩니다.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못했던 거죠.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건 아내가 아버지의 성격을 닮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 오기 전에 치우자 이 얘기지. 아니 왜 화를 내? 그냥 매일 뭐 10시 넘어서 시키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해. 아니 이거는 꺼내는 지가 언젠데 공사하는데 걸리적거릴까봐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언제 딴 데 얘기했냐? 아내와의 갈등을 피하면 피할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저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반복되는 어린 시절의 감정을 멈추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분화가 나름대로 해석하시면서 듣고 있죠? 해석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모습. 다 그 모습이 여러분이 보면서 지금 이제 좀 1년 지나신 분들은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저 사람이 어떤 상처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독재적인 그런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죠.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건 뭐냐면은 덤비는 거예요. 네.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회피 아니면
자살이에요. 이 사람은 선택이 뭘 했냐면은 파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나 똑같지 뭐. 옛날 아버지들이 다 비슷해요. 그렇게 부정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회피를 하는 거죠. 왜? 이건 내 힘으로 지금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부부관계에서 담쌓기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막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안 되면 담을 딱 쌓아버려. 아유, 너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통해. 더 이상 말이 안 돼. 그럼 담 딱 쌓아버리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이제 독방도 쓰고 별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집안에 살아도 경계가 거져버리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시도를 계속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시도를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시도를 계속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그거를 들어주고 엄마가 들어줘서 결국은 내가 설득을 하고 내가 이해를 시키면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돕는다는 기억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도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대방이 뭐 틀어지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해도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거절감을 많이 당한 사람은 한 번, 두 번 딱 해보고 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저런 인간은 상대할 인간이 아니야. 저건 변화되지 않는 인간이야. 저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인간이야. 이렇게 딱 그어버리죠. 그러고서는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일방적으로 나오시잖아요. 파쇼, 완전히 정말. 그러니까는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저놈의 인간하고 무슨 얘기를 해.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럼 이게 이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하고 저하고라든지 우리 인간관계를 친구하고 이렇게 맺으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는데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나를 거부한다든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샷다를 딱 내려버리는 거죠. 에휴,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대 안 해. 끝이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가 좋아졌고 엄마하고 대화가 좋잖아요. 이거 소통이 잘 된 사람은요. 끝까지.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목사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막 그냥 정말 싫은 내색을 하잖아요. 아우 제발 좀 전화 좀 끊으라고.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말으라고. 그럼 팍 끊어버리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도 안 하고 나 같으면 기분 나빠서도 안 해. 몇 시간 있다 또 해. 아이 목사님 왜 그러셔. 이러면 또 해. 그럼 또 화가 나서 끊어버려. 그래도 끝까지.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 집안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충청도 사람인데 양반 집안인데 그 소통이 좋은 거야 그 집안. 아주 그 가족 관계가 좋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결국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대화를 나누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준다. 이 생각이 딱 있는 거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나는 딱딱딱딱 생각해봐서 이 사람하고는 대화해봤자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이건 나하고 안 맞는 인간이야. 이런 게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난 끊어버리죠 그냥. 내 마음에서 담을 딱 쌓아버리죠. 그러면 담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담 쌓았어. 딱 이게 써있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봐도 뭔가 싫은 기분색이 딱 나타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해도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맞는 거야. 피하고 싶고. 그러면 상대방이 뭐로 나요? 저기 아직도 나한테 감정이 안 풀렸구나. 딱 알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너 2번이야 3번 가면 넌 죽어.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너하고는 절교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가 말을 들어 맞아 안 맞아 길어 안 그래 왜 빨리 말해 결정해 딱 해가지고 싫어 끝 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파쇼적인 이 부정적인 그런 가정에서 이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옛날에 막 안 들어. 이놈의 새끼 보따리 싸고 나가. 호적에서 팥뿌릴 거야. 저도 몇 번 호적에서 팠습니다. 왜?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대드는 스타일이니까. 왜?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기질이 같아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런 식이거든요. 뭐까지 넘어가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아버지 없는 인생 좋아. 나 자수성가하겠다.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럼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수성가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도움 받고 엄마 받고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게 잘하는 거지 무슨 자수성가가 뭐가 자수성가한 사람은요 아주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아주 고질적인 게 아주 안 좋은 게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내가 버티면 이렇게 살았다. 너도 그래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회피 있잖아요. 회피. 저도 회피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막 싸우고 싶고 그러면 귀를 그냥 솜으로 틀어막고 그냥 자든지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집에서 500원 훔쳐가지고 만화 보러 간 때. 만화책을 보는 거야. 그래서 만화를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아이스키키도 하나 사 먹고. 근데 돌아와서는 이제 500원 훔쳐가서 두들겨 맞는 거지 이제. 그래도 거의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발전하면 게임 중독이나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막 시끄럽고 막 정서가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분화가 이제 가장 남자들이 중요한 다시 모였습니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소리를 그냥 벅 질렀어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나만 바뀌어야 되냐고. 나만 해야 되냐고. 나 이거 안 하겠다고. 다 때려치자고. 그러니까 분화라는 거는 이게 어린 시절의 부정적 정서 반응을 멈추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물림이라고 그러면 부모님의 행동과 말이 대물림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속에 정서적인 반응이 훨씬 더 대물림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자와 달리 남자들은 이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본래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대물림을 끊으려면 남자들도 이 정서적인 이해가 우선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본인이 어색하고 그 부분을 실천하기 어렵지만 의식적으로 이 부분을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사실 정서적인 대물림 끊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물림을 끊는 첫 단계는 부정적 정서 뒤에 숨은 반응 패턴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멈추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아무런 힘이 없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생겨납니다. 성인의 입장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보는 게 필요합니다. 탄절이 될 뿐이지 해결은 안 되는 거죠. 경계라는 게 그 사람이 나한테 아버지와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판단과 기준에서 자유로울 때 대물림을 끊을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과도한 분노로 힘들어하는 정재욱 씨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 나섭니다. 여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네.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많이 느꼈고 또 아버지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기본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버님이 책임지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제가 책임지고 싶었고 아버지를 대신하려 했던 정재욱 씨. 이해할 수 없는 건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왜 저런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버리지 않고 힘겹게 사느냐, 힘들게. 아버지가 싸워주니까 엄마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오히려 어머니는 엄마는? 저를 더 나무라시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아버지들이 이런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가정 폭력이라든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또 정서적으로 너무 무능해서 이 아내들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면 이런 가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위기질서의 혼란입니다. 부부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무의식적으로 자녀 중 한 명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끼어든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이 아니에요. 때론 남자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지죠. 아버지에 대해서 과도하게 원망하고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 부모님의 관계에 끼어든 아들은 독립된 성인으로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됐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 자리를 뺏으면 내가 누나하고 동생하고 어머니가 바라는 원하는 아들이다. 원하는 가족들이 원하는 아들이다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디 서 있었는지 분명히 알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 선택은 정재욱 씨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권우성 씨가 1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갑작스런 수술 소식을 듣고 힘든 걸음을 했습니다. 긴 단절 끝에 마주본 아버지와 아들, 그 첫 마디는 나가 빨리 집까지 나가. 추워요. 춥다고 안 나가. 책상도 닦고 참뭐 간지런하게 놓고 낮이 오면 아이고. 그래서 아들 오니까 좋지 않으세요? 어르신? 좋아도 나는 직장이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아. 직장이 먼저 나가.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데 좋은 거예요. 진짜로 안 좋으시면 저희 아버지는 아예 말씀도 안 하시고 소리 지르세요. 어린 시절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아버지. 어른이 된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이해하려 합니다. 나는 사랑할 기회가 없었어. 혼자 벌어먹기 때문에. 경제개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윗세대 아버지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라는 이데야. 우리 세대는 못 먹고 못 배운 세대고 못 먹고 못 배운 세대라서 그저 자식만 오로지 공부만 잘해라 자식만 그랬는데 자식은 그게 아니지. 우리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야. 이해해요. 진짜 아버지는 일밖에 모르고 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그렇게 뭐 부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는 않게 자라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아버지의 사랑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긴 있죠. 가만히 계세요. 아버지의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삼키세요. 입으로 천천히 숨 쉬세요. 입으로 천천히. 네, 끝났어요. 여보세요? 권우성 씨는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 얼어붙었던 권우성 씨의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대뇌 변형계라는 뇌의 원시적 기관에 저장됩니다. 그때 그곳에서의 감정을 지금 여기에서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일을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그 감정은 다음 단계인 두뇌의 심피질로 옮겨가게 됩니다. 현재의 일이 아니라 전에 일어났던 일, 즉 단순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신두만 씨.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뗐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책 읽어준 걸 제가 좀 어려워하니까 그냥 미안해. 여기 있는 게 편하네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목욕을 하면 냄새가 안 나. 여전히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언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두 딸을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도 감정을 나누는 것도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버럭하는 게 잘 안 참아지세요, 그 순간에? 둘째가 칭얼대거나 그럴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뭐 소통을 잘하려면 이 내용과 이 밑에 있는 마음을 같이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신두만 씨에게 어려운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6살까지도 칭얼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아줄 때, 아이들이 웃을 때, 뭐 아내하고 스킨십을 할 때 좋은 감정을 하나도 못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빠가 돼서 자녀를 양육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능력이 개발되지 않으신 채 성인이 되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채 이제 이렇게 쭉 가정생활을 해오신 것 같아요.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고향으로 향하는 신두만 씨. 그곳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부모님하고 하룻밤 같이 자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동생은 날마다 같이 잤어요. 한 10년 이상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저한테는 상처가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부모님 사이의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떤 남편? 미운 남편. 말 못할 그런 게 있었어요. 부부 갈등은 아이의 마지막 안전기지인 엄마와의 애착 형성을 뒤흔들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낀 아이는 자기 안의 세상으로 숨었습니다. 부모와의 정서교류는 아이의 감정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두만 씨는 그 기회가 적었습니다. 갑작스런 아들의 고백, 최선을 다한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이 아들에게는 상처였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좀 보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부가 이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저희 집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쪽, 우리 엄마 쪽. 우리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패를 갈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누가 따라가서 살 거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3대 3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들은 자기가 이게 부부 갈등이 되면 누군가를 자식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성들이 더 그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억울하다. 그럼 이 억울한 이것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자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러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는 엄마에게 묶여버려서 만약에 엄마에게 묶으면은 아버지는 복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하고 묶이면 엄마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 왜? 만나면은 꼭 그러거든. 네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날 나쁘게 했다. 네 아버지는 나쁜 놈이다. 뭐 못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불 다 켜도 돼요. 뭔지 키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물론 이든 나쁜 게 있겠지.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올라오는 거죠. 부모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는다고 그러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부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솔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버지는 죽고 아버지는 없어지면은 내가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장 노릇하면은 그러면 엄마도 편안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편안하겠다 생각해서 자기가 이제 아버지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아이는 뭔가? 그 아이는 정서적인 부분에 그렇게 잘 자라나야 할 아이가 이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공간이 텅 비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 하냐?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요 한참 애늙은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돈 빨리 벌어서 우리 엄마 좀 편안하게 해줘. 난 우리 엄마 쪽 편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수, 우리 엄마는 도와줘야 될 대상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아. 우리 형은 아버지 편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나하고 우리 누님하고는 엄마 편, 우리 형하고 동생하고는 아버지 편. 그러니까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우리 아버지의 증오를 더 받는 거죠.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지 엄마 편을 들어. 그래 아주 그냥 이놈들은 진짜 호적에서 파서 그러니까는 그 증오가 오는 거예요. 증오. 그 우리 누님은 망가졌죠 많이. 그래서 나도 뭐 예수를 안 믿었고 이렇게 안 했으면은 뭐 또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왜냐면 학교 다닐 때도 조금 서클에서도 놀고 그랬으니까. 왜 그랬냐면은요.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생기냐면은 조금 이렇게 폭력성이 아버지한테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싸움을 전혀 못 보고 자란 사람은요 못 싸워요.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싸우는 걸 잘 본 사람은 어떻게 싸우는지를 잘 알아.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은 잘 싸운 데서 산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포가 오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갖다 공포로 집어넣고 이걸 잡는다는 거를 아버지한테 전수를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던 애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나는 이 공포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걸 알잖아요. 딱 공포 분위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뭐 이게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그렇게 삐뚤어 나가질 않고 한때 이제 그러다가 말았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그런데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담즙 기질을 또 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 담즙 기질은 또 이게 꼭 두목이 되고 싶은 마음이거든. 두목되고 지배적이고 이게 뭐야 이게 당모가 닭머리라도 되고 싶은 게 이게 담즙질이라고. 절대 어디 가서 굽히는 걸 못해요 이게. 맞아 떨어진 거지. 우리 아버지가 또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되는 거죠. 정말 뛰놀아야 되고 정말 막 이렇게 즐겁게 살아야 될 그 시간에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 뭐 엘비스 프리슬리 뭐 그런 막 팝송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런데 엘비스인지 프리스인지 뭐 난 그 공간이 없어요. 그 시기에 나는 그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학창 시절에 놀고 이런 기억이 없다고. 나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노래가 무슨 노래 부를 수 있는 정신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그것이요 이렇게 뚝 빠져 있어요 나는. 그 시대가 한 3년 뭐 이런 시대가 이게 좀 빠져버렸어요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녀를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로 솔타이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풀이를 하는 거죠. 누군가 답답하니까 그러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는 그거를 이게 막 그냥 어떤 적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막 복수심만 막 이제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 아이는 망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지. 복수의 마음을 가지면 인생은 저 사람 복수하면 나도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수하려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것이죠. 오늘 대물림에 대한 이야기 같이 이렇게 쭉 나가보면서 함께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나한테 내려오고 있는 이 대물림이라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잘 기억해서 이 대물림을 잘 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